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세금으로 보는 한국사 4부입니다. 조선 중기 이래 쌓여오던 세금 제도의 폐단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리고 경신대기근으로 더 큰 위기를 맞이했으나 조선 후기 전세의 경우 영정법으로 공납의 경우 대동법으로 여기의 경우 균역법의 시행으로 상당수 그 폐단들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시간이 흐르면서 세금 제도 역시 유명무실화되며 다시금 세금 제도는 문란해집니다. 본격적인 세금 제도의 문란화 현상에 앞서 조선시대 농민들에게는 지금은 없는 또 다른 형태의 세금 비슷한 개념이 있었으니 바로 소장료였습니다. 옛날에는 소장농이 있었죠. 소장농은 자영농과 달리 자기 소유의 토지가 없이 남의 토지를 대신 경작해주고 수확량의 일정 부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소장농이 수확을 하면 그중 소장료를 지주에게 납부하고 나머지를 갖는 형태였죠. 원래 소장료 비율은 타조법이라 하여 50%에 해당했습니다. 본디 토지를 매개로 하여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관계는 세금을 납부하는 피수조권자와 세금을 받는 수조권자의 관계가 하나 있었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의 소유권을 지닌 지주와 소유권은 없지만 경작을 하는 소장농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13대 왕이었던 명종제위기에 수조권의 개념을 없애버렸다고 말씀드렸죠. 이로써 토지를 매개로 하여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관계는 지주와 소장농의 관계만 남죠. 이걸 어려운 말로 지주전호제라고 하는데, 기존의 수조권자이면서 지주이기도 했던 지배층들은 이제 지주로서의 권리만 남다 보니 어떻게든 소장농들을 통해 털어먹으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조선시대 피지배층 농민들은 작게나마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갖는 자영농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자기가 갖는 토지로는 생계가 불가능했고, 자영농이면서 이 부유한 지주의 땅을 경작까지 같이 해주는 소장료까지 겸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소장료는 무조건 수확량의 절반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지주들은 수확량을 늘리려면 소장료를 압박했습니다. 이러니 조선 중기 이래 점점 소장농들의 부담이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소장농들의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자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소장료 납부 방식을 바꿉니다. 타조법은 수확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비율로 내는 법이었지만, 도조법은 수확량이 얼마든 간에 납부해야 하는 소장료를 미리 정해두는 정액제 방식이었죠. 보통 도조법에 의한 소장료 시세는 수확량의 약 3분의 1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제 세금 제도를 다시 보자면 조선 후기, 조선 내 북랑들 간의 극심한 분쟁으로 인해 세금 제도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선 세금의 가장 큰 비율인 전세의 경우 영정법으로 토지 1결당 세금 4도로 한정하여 일시적이나마 전세의 부담이 줄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작, 운송료, 수수료 등 각종 명목의 잡세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소장농으로서 소장료의 부담도 있었고, 자영농으로서 세금의 부담도 짊어져야 했고, 악덕 지주들은 때로 소장농들에게 세금의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납의 폐단을 해결하며 공납제를 대신하여 나타난 대동법 역시 18세기쯤 되면 악용되고 있었습니다. 대동법은 토지 1개당 12도를 납부해야 하는데 점차 상납해야 하는 곡식의 양이 법을 무시하고 점점 늘어나고 있었죠. 지주들이 대동법으로 납부해야 하는 곡식을 소장농들에게 전가하기도 했으며, 대동법으로 공납을 대체하였어도 여전히 왕실에서는 각 지방별 특산물을 수급할 필요성이 있었기에 특산물 수취가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조선 후기에는 또 다른 농업의 변화가 생기니 이양법의 발달로 농업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이러니 기존 자급자족의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잉여 생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고, 시간이 지나면 잉여 생산물이 아니라 아예 시장에 내다 팔 목적으로 상품 작물을 재배해 팔면서 갑부가 되는 농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서민갑부 대지주들은 그들의 막대한 재산으로 토지를 더욱 사들이면서 광작을 행했죠. 그럼 농민들에게 좋은 거 아니냐고요? 광작까지 가능한 서민갑부 대지주들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들을 수탈하는 집단이 하나 더 생겨난 겁니다. 땅 뺏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농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져 갔죠. 결국 세금도 소장료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해진 농민들은 토지를 떠나 걸식하며 돌아다니는 유랑민 혹은 화전민으로 전락합니다. 조선 전기에서 중기 때도 유랑민, 화전민들이 없던 건 아니었지만 조선 후기만큼 많은 적은 없었죠. 혹은 대도시로 가서 무슨 일이든 막노동이라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이임 노동자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역시 일자리가 많지는 않았고 그들의 운명은 결국은 유랑민이었습니다. 이러한 토지로 인한 세금 수취의 폐단, 즉 전세의 폐단이 극에 달했던 시기가 세도정치기였습니다. 세도정치기 때는 각 지방별 탐관오리들이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물렸고, 이미 영정법은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세금은 각 지방의 지방관들과 그 아래 아전들이 담당을 하는데, 지방관과 아전들이 고을 운영비로 일부를 남겨두면은 이 나머지는 전부 중앙정부에 보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서 지방관과 아전들이 빼돌리는 비율이 30에서 40%까지 갑니다. 이러한 전세의 폐단을 전정의 문란이라고 부릅니다. 중앙정부에선 세금이 안 거치니 매년 적자 재정이었고, 반대로 세도 가문들과 그 가문에 빌붙은 권세가들은 엄청난 자금을 확보하며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죠. 조선시대 농민들에겐 또 하나의 세금이 있었습니다. 바로 군포죠. 조선 중기 이래 군역의 의무를 면제받고 싶으면 각 지방 관할 지방관들에게 옷감을 약 1년에 2피를 납부하면 군역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납부하는 옷감을 군포라고 부릅니다. 지배층들의 경우 돈이 많으니 군을 기피하고 싶어서 2피를 꼬박꼬박 납부했을 것 같지만 그 군포 부담량도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농민들의 경우도 자신이 군역을 지기 위해 입대하면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군포를 납부하고 군역을 피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군으로 가버리면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데다가 그런데도 세금과 소장료를 물리기에 농민들에게 군역은 상당히 부담스러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빚을 내서라도 군포 2피를 마련하였는데 이런 농민들의 부담이 커지니 영조가 균역법을 통해 1년에 군포 1필로 축소시켜 주었죠. 자, 그런데 이 균역법도 서서히 시간이 지나며 지켜지지 않았고 세도 정치기에 이르면 탐관오리들의 수탈 수단이 되죠. 세도 정치기 때 지방관들 대다수가 안동김 씨에게 뇌물을 바치고 얻은 관직이었던지라 그 뇌물을 메꾸기 위해서 백성들 수탈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군포는 어쨌든 군역을 피하는 대가이기 때문에 오로지 15세에서 60세 남성들에게만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포를 15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까지 포를 물렸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에게까지 세금을 물렸고 만약 이웃이나 먼 친척 중에 도망가는 사람이 생기면 그 도망간 사람의 세금량까지 백성들은 부담해야 했죠. 이걸 군정의 문란이라고 하죠. 군포는 남성에게만 적용되었기에 군포의 부담을 피하고자 남성들의 경우 스스로 성기를 자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농민들을 괴롭혔던 게 또 남아있으니 바로 환곡이었습니다. 환곡은 수확량이 적은 해에 농민들에게 저이자로 곡식을 대출해주는 제도였는데 세도 정치기가 되면 각 지방의 수령들과 아전들은 강제로 농민들에게 곡식을 대출해주고 엄청난 고이자를 적용해 수탈해가며 환곡은 고리대금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정의 문란, 군정의 문란, 환정의 문란 세 가지를 합해서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도 정치기에 삼정의 문란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고 세금 제도는 개판이 날 대로 개판이 나고 말았죠. 이러니 19세기의 밀란이 끊이질 않았던 겁니다. 조선의 25대 왕 철종은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한 삼정이정청이란 기구를 신설했으나 안동김 씨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던 세도 정치기에서 삼정의 문란으로 혜택을 받는 먹이사슬 맨 꼭대기에 안동김 씨가 있는 상황에서 삼정의 문란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삼정의 문란은 비단 농민들의 피폐해진 삶 외에도 더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삼정의 문란은 세금제도의 문란을 의미합니다. 국가 예산은 세금제도에서 비롯하고요. 그 뜻은 세금제도가 문란해지며 세도 정치기 조선의 국가 예산은 적자 재정을 해결하지 못한 채 가난에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1863년 흥선대원군이 어린 아들 고종을 왕으로 옹립하고 본인은 섭정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흥선대원군은 왕권 강화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국가에 돈이 없는 겁니다. 국가 예산이 있어야 뭐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만큼 세도 정치의 흔적은 컸고 흥선대원군은 세금 제도를 개혁하기로 합니다. 경복궁을 중건하면서도 느꼈고 여러 차례 서양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더 절실하게 느꼈죠. 국가에 돈이 없다는 걸요. 그래서 실시한 제도가 호포법이었습니다. 호포법은 군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으로 군포 납부의 기준을 각 집집마다, 즉 각 호별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그 뜻은 양반들에게도 군포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고리대금화가 되어버린 환곡의 경우 환곡의 곡식을 모아두는 창고를 사창이라고 하는데 탐관 오리들의 환곡 악용 사례를 막고자 사창의 운영을 각 마을의 관아가 아닌 각 마을 공동체에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간 면세 혜택을 받아오며 양반과 사대부들의 탈세 창고가 되어오던 서원을 딱 47개만 남기고 나머지 600여 개 정도를 철폐해버렸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이러한 세금제도 개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선은 끝내 몰락하고 말았을까요? 5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